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오늘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잠시 후 예정돼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인데요. 야당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이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사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보니까 약간 변명처럼 한마디를 하고 넘어갔어요. 어떤 용도의 현금을 받았어도 12월 31일 기준일 전에 다 써버렸으면 등록 안 해도 된다. 등록 안 하려고 미리 다 써버렸다는 얘기인데, 이 이벤트들이 전부 축의금이라든지 빙부상이라든지 또 출판기념회가 세 차례는 11월, 12월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일 기준인데 한두 달 만에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수억 원을 11월, 12월 말 행사인데 그 사이에 소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현금의 행방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시죠. 자,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 주요 지출, 그리고 지난해 소득들을 살펴봤을 때 전년 대비 자산이 2억 원 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경조사가 없었다라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1억 1,065만 원인데 지난해 지출은 1억 8,088만 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8천만 원 가까운 이 갭은 뭐로 벌어서 냈느냐, 경조사도 없었는데 라는 의혹도 야당이 새롭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대구시장을 역임한 권영진 의원님, 아산시장을 역임한 복귀왕 의원님, 민주당의 법률위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후 청문회잖아요, 권영진 의원님. 네. 뭐 돌직구쇼 나오는 우리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 공교롭게 이 청문회 청문위원들인데, 오늘 잠시 후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도 이 수입과 지출 액수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더 큰 지출이 해명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의 좀 관건이 될 걸로 보여요. 혹시 이 시간까지 야당이 원하는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아직 자료가 없대요. 자료가 이제 837건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게 이제 25.6%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산마 청문회다. 산마. 묻지 마, 주지 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하여튼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내가 왜 알고 있는 거야? 부르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증인 가지 마. 가지 마. 묻지 마. 주지 주지 마. 청문회다. 그러니까 물으면은 왜 묻냐고 얘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거는 왜 의혹 제기하냐고 하고, 그리고 또 증인 요청하면 가지 마 하고, 네. 자료 달라 그러면 주지 마 하는 청문회다라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저렇게 해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기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의혹이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국회의원 세비라는 게 5년 동안 빤하잖아요. 1년에 한 1,000만 원 조금 더 되니까 5년 하면 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쓴 거는 13억이다. 그중에서 아들 유학비나 이런 거는 전처가 됐다고 하니 그거 빼자. 그래도 한 6억이라는 게 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김민석 후보는, 아니 내가 그동안 결혼도 했고 또 이 상도 있었고 그래서 조의금 들어온 수입도 있고 내가 2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그 현금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맞춰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 2번을 내서, 그럼 그때는 현금 들어온 걸 가지고 그때마다 돈을 메꿔 넣었다고 치더라도 2024년도에는 보면은 이제 경조사도 없었고 네. 출판 기념회도 없었는데 그때 재산 변동을 보니까 쓴 거는 1억 8천만 원 이상인데 번 거는 1억 1,000만 원이고, 그러면은 한 7, 8천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또 두 분의 예금도 1,700만 원이나 늘어나고 재산 가액은 2억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라는 건데요. 아마 오늘 이 부분들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텐데.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지출도 큰데 자산은 2억 늘었다. 그러면 그 돈은 뭐로 벌었냐? 경조사가 없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진솔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뭐 얼버무리거나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의 청문위원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다 보면 저런 일이 생기는데, 오늘 김민석 후보께서 청문회에서 증빙 자료를 내놓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저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는 재산 또 불법 정치 자금을 예. 받았던 의혹, 이 부분들은 해명을 하지 않고노서는 공직자로서 기본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는 이렇게 최근 해명을 낸 바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지만 그때 이 추징금을 갚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복경 의원님. 출판기념회를 하고 경조사를 경험했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랬구나라고 알 거예요. 속으로 이제 다 알면서도 지금은 이제 공격 대상이 되었으니까 그냥 사실 묻지마, 닥치고 공격,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의 여러 해명이 시원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답을 드리는데, 이것을 그때마다 계속해서 해명을 하면 그 해명에 또 다른 궁금증, 또 다른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증폭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량 두루뭉실하게 이런 정도로 있었습니다라고 부족한 해명을 하고, 실제는 오늘과 내일 이제 현장에서 실제 경론을 벌이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냥 피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총리 후보자는 불법 자금 등의 불법적인 어떤 자금을 받은 건 없다. 이 입장은 확고한 거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랄까 자금 출처가 조금은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해명을 네네. 다 할 것이라고 보고, 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출판 기념회를 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의원들이 단 한 명이나 있나요? 주진우 의원은 뭐 본인의 상 안 당했었습니까? 조모상은 잘 안 알려요. 그런데도 다 알려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이제 부의금을 취했다라는 것인데 신고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생활사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게 네. 검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양일간 청문회가 열립니다. 주요 의혹들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소득보다 많은 지출, 자산 증식 관련 의혹. 그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돈이 유입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에 따르면 두 차례나 과거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전력,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유학비 출처 논란, 이 전처가 모든 유학비를 댔다. 한 2억 가까이죠.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게 야당의 설명입니다. 강 씨 등과 금전거래 의혹, 총리 후보자는 사인 거래다, 사적 채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선 불법 정치 자금 제공자와 무슨 사적 채무가 있느냐, 왜 갚지 않았냐 등의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나름 자체적으로 정리한 출국 기록을 냈지만 야당은 디테일이 맞지 않는다라며 정말 가서 받은 것 맞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하게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리 후보자가 거절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의혹입니다. 야당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미 재산 관련 문제점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 검찰 수사 착수까지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개시를 비판하며 정치 검찰의 최후 발악, 김민석 죽이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데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합니다.
자, 주요 의혹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거 수사 잘했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좀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명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청문회에서 다 밝히 해명하겠다 하니까 이제까지 제가 볼 때는 해명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해명된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칭화대와 관련돼서 이제 출입기 기록을 했는데 저건 좀 이해 가지 않는 측면이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청문회 하면서 출입기 기록을 법무부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확인해 준 내용을 제출할지 할지 모르겠는데 저건 굉장히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법무부에 해외 출입국 기록 달라. 그리고 제출해 버리면 그냥 의혹 해소돼 버리는 거죠. 요즘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5분 안에 다 발급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근데 왜 저걸 그냥 본인들이 엑셀로 정리해 가지고 저렇게 했는지 저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또 의혹이 꼬리를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돈에 관한 문제잖아요. 돈에 관한 문제다. 네. 근데 이전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을 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돈 거래 관계 이제 이런 것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돈이 이제 상당히 뭐 경우 때는 한 8억, 뭐 2, 3억, 뭐 연도로 따지면 8천 네. 이렇게 출처가 이제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건 전부 다 이제 경조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경조사 자체는 사실은 그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입증할 방법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입증할 수도 없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경조사비가 많았나? 출판 기념을 그렇게 많이 받았나? 이게 자녀 유학 비용 2억을 빼면 5억에서 6억 정도고 야당에서는 6억의 현금이 소명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총리 후보자는 다 해서 한 5억 정도다.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로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객관의 입장에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마 24년도 1, 2월인가 추징금을 냈던 것 같아요. 네. 그 금액이 1억 이상 큰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다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24년 1, 2월이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 그래서 그냥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실제로 돈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모든 의혹의 문제를 경조사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딱 나온 거 보니까 또 본인이 2019년도에 재혼했는데 또 취급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보던 경조사 중에서 제일 많이 돈이 들어오는 게 결혼 때 이제 취급이 더 많이 들죠. 부의금보다도. 네. 부의금보다는 축의금이 훨씬 부조가 더 많다. 많죠. 근데 이제 취기금을 제외를 해야 하니까 이 돈이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1년에 보니까 한 1억 1천 정도가 국회의원 수입이더라고요. 근데 뭐 유학비랄지 뭐 추징금 납부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로 보면 너무 이제 계산이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오늘 내서야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도 25%밖에 안 냈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제 오늘 내일 사이는 이제 안 냈던 자료를 네. 제시를 하면서 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시간만 가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거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과연 해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조기현 변호사님, 축의금은 만약에 결혼식 때 안 받았다면 이 부의금과 출판기념회로 5억. 요걸 혹시 총리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대략의 내용은 설명이 됐고요. 또 몇 개 맞춰보면 축의금도 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실제 그래서 전면적으로 안 받았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축의금 얘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한 바가 있으시니까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축의금을 받기도 들고 하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 뭐 그걸 또 하나하나 누구 받고 누구 안 받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해명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얘기가 있으니 그거 일부 있고 2020년에 장인상, 22년, 23년 출판 기념회인데 실제 이 미납 추징금이 변제되는 시점을 보면 20년에 1억 4,550, 21년에 6천, 22년에 1억 6천, 23년에 1억 4천, 24년에 1억 1,500 해서 이제 완납이 되는데요. 보십시오. 연차별로 보면 실제 어떤 이 경조사 내지 출판 기념회가 없었던 21년에 6천만 원밖에 못 갚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그런 수익으로 변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고 맞아떨어지는 설명이다. 이 상세 내역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복귀한 의원님 그렇군요. 말씀대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략 알고 있지만 이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출판 기념 때 그렇게 많이 벌어요? 잘 나가는 정치인은? 뭐, 주류 유력 정치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수억이 들어와요? 수억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 안 해봐서.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도 언론 출판 기념 하시죠. 정치력을 그러니까 키워서. 상당한 액수인 것은 뭐 통용되는 상식처럼 근데 네. 그거를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청문위원님들께서 물었을 때 얼마나 네. 상세하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돼서 이게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비판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논리적으로 크게 궤를 벗어나지 않게 설명이 되고 있고 네.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이 부분 집중적으로 물으실 텐데 그거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대략 뭐 얼렁뚱땅 한 이틀만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안 하면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뭐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한 설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당에서 총리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마침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 중입니다. 박찬대, 정청래 두 분. 박찬대 의원, 헌금마저 정쟁의 대상이 되는 처참한 상황.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인용했군요. 여기에 인용할 건 아닌 말씀 같아요. 자, 정청래 의원. 김민석 흔들어 이재명 정부 쓰러뜨리려 한다. 김민석 지키는 것이 이재명 지키는 것. 두 분은 이 당대표를 두고 경쟁 중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함구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내겠습니다. 자, 지금 강원존에 계신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데. 둘 다 셉니다. 정청래는 원래 셌고, 느낌이 좀 다른 셈 같아요. 예, 정청래는 원래 셌고, 박찬대 후보는 이제 이번에 계엄 또 탄핵 이때 정말 당을 안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 맞춰가면서 잘 운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 맞출 궁합이 맞는 검증된 당대표 후보다라는 게 이제 강점인 것이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뭐 개혁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권 초반기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민 통합의 이름으로 잠시 머뭇머뭇거릴 때 당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정청래 의원이 좀 더 뭐 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비등한 의견들 때문에 뭐 누가 더 뭐 유리하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막상막하? 박빙으로 점쳐집니다. 그렇군요. 자, 뜨거운 피플,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자, 대선 패배 이후에 오랜만에 모습이 드러났군요. 이준석 의원입니다. SNS에 현 정부의 빚 탕감과 그리고 이른바 이 현금 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에서도 커피 원가 논란이랄지 아니면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서 현금을 남발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에도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승수효과는 실현되지 않았다.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빚 탕감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 비판의 공을 띄우면서 사실은 정계, 재계에서도 감론을박 논란의 대상인 것 맞습니다. 특히나 현 정부가 최근 밝혔던 이 빚탕감, 7년간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들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정책을 두고서도 감론을박 시끄럽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고요. 근데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금융위, 이 재기 기회를 제공한 차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다. 빚을 세금으로 메꾼다. 결국 빚 갚은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제 기준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업종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도박 사행성 사업 종사자도 채무 탕감이 가능해지는 거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장님 하셨던 우리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 문제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야당에서도 상당히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 이대로 두면은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니까 5천만 원 이하에 한해서 이게 113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체로 따지면은 이게 16조가 넘는 돈입니다. 16조 원이요? 예, 그걸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난 주말에 저도 미용실도 가고 또 전통시장도 돌아다녔거든요. 이발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사실 저렇게 항의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도 빚내서 난 그동안 어렵지만은 성실하게 갚았는데 그렇지.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올해 딱 그 빚을 완납하신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밤낮 없이 일해서 그럼요. 한 3년간 갚아오다가 올해 딱 마지막 딱 갚은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를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충분히 정부 여당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네. 그걸 가지고 뭐 마치 자영업자들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동안 성실하게 정말 자영업자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빚을 갚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국가로부터 진 빚을 성실하게 갚았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분들 다 덜 먹고 덜 쓰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빚 갚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손해보는 것처럼 하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번에 탕감을 해주더라도 정말 탕감해 줄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빚을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혜택을 줄 거냐. 네네. 이런 문제까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게 뭐 당장 빚 탕감해 주면 표는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 모랄 해저드라든지 또 국민들 간에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위화감이 아마 16조 이상으로 생길 거다라고 봅니다. 이 빚을 연체 빚을 갚아주는 것도 이 정부가 빚을 내서 갚아주는 거라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다 갚아 나가야 할 이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뭐 전 국민 한 90%가 최소 25만 원에 이 지역 화폐 등을 지원받는 것 또한 이 정부의 어떤 예산 부담으로 좀 돌아온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제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탕감한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우처 쿠폰 경제가 실질적으로 뭔 효과가 있었나요? 그건 단순히 일회성이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쿠폰 해서 그냥 쓰게 해요. 그 소비로 되는데 또 소비는 일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과연 경제를 활성화할 정도로 어떤 소비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건 국가의 부채로 남는 거고 그건 세금을 떼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세대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인구가 줄어들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더 커진다. 이게 쿠폰이나 바우처로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당연히 풀어서 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이준석 의원도 있지만 승수효과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탄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그냥 빚을 없는 걸로 해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대신 빚을 떠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해서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5천만 원에 대신 국가가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러면 두 가지죠.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아, 이거 뭐 버티면 갚아주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해주더라고 하잖아요. 괜히 갚았다 뭐 이런 그렇죠. 거요.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죠. 우리 은행에서 빚이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못 갚을 것 같아. 그 제3자한테 돈을 빌려서 갚았어요. 그러면 아마 사채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비탄감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밤낮으로 택배 일하고 해서 열심히 갚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라통 터질 일이죠. 이거 자체는. 그래서 또 과연 비탄감을 해줬을 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비탄감을 해준다고 해서 바로 돌아와서 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 비탄감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암이랄지 질병에 걸렸다랄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기가 어려워. 다시 재기한다는 것이 어려운. 이거 좀 선별적으로 좀 해야 한다. 그다음에 사행성과 관련된 사업한 사람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배제를 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그걸 뭐 어떤 선별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사행성업을 한다랄지 그다음에 굉장히 낭비적 소비적 행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합쳐서 빚을 탕감을 다 해줘버리고 그걸 결과적으로 세금을 메꾸고 국가 부채를 늘리는 이렇게 자체가 의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숙고를 하고 당선이 됐다고 해서 이걸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정책이 절대적으로 옳다,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 복지가 맞냐, 선별적 복지가 맞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를 지향할 때냐, 아직은 성장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논쟁의 과정 속에 있었어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쿠폰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 결국은 이제 지역화폐 논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역화폐의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바라보는 입장과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에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저희 아산시에 4월 2일 날 아산시장 재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뽑혔고 이때 이제 지역화폐 발행 액수를 늘렸습니다. 이 효과가 전통시장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지역화폐 늘어났으니까 라는 어떤 안심감이 들어서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는, 유도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논쟁보다는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긍정성을 정부에서는 먼저 바라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탕감 대상자들이 과잉 소비 때문에만 된 부분들이 아니고 갑자기 어떤 질병 때문에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연체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7년 동안 이미 연체의 지옥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차상위 계층을 두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두고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사회적 낙오자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구제책의 하나의 한 방법으로서 이번에 선택을 했고 왜 지금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의 사람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민생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하는 와중에 지금은
이제 지역 경제 발생을 그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 이게 이제 쿠폰 경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긍정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저 장기 채권자들에 대한 그 부채 탕감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회적 재기를 유도해내기 위한 이런 선의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방어하고 극단적으로 공격만 하면 우리 사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긍정성의 한 단면을 함께 봐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뜨거운 인물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준석 의원, 마라토너,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봉주 선수가 2년 전이었죠. 이 희귀병, 희귀질환 때문에 목이 90도로 꺾여서 앞도 제대로 못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걸어야 했던 근황이 공개돼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그로부터 지났습니다. 최근 이봉주 선수가 이 불치병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했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4년 전에 근육 긴장 이상증이 발병해서 2년 전에는 저렇게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정도로 근육이 굳어져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 사진 한번 보시죠. 완전히 고개를 들었고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달릴 수 있고 등산도 이렇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완쾌가 된 모습입니다. 근 2년간 이 고통스러운 이 근육 이완 트레이닝과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본인이 즐겨갔던 산을 걷고 뛰고 하는 훈련을 반복해 왔다라고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봉주 선수가 지금 완전히 왕태가 돼가지고 그 올해에 열리는 또 해외 마라톤 대회도 참석해서 뛴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근황이 들어와 있어요. 대단하군요. 불굴의 이봉주네요. 불굴의 이봉주예요. 예. 처음에 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공개됐을 때만 해도 네. 이제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됐구나.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그 뒤로 이제 한동안 또 소식이 없었죠. 근데 한동안 치료를 했지만 경과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소식만 들리고 있었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고 걷고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5km, 10km의 마라톤을 뛸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사적인 또 다른 어떤 자리에서 본 적도 있었고 그래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은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굴의 의지, 난 마라토너고 다시 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정말 강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됐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라든가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이봉주 선수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 이런 걸 한번 다시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웬만한 의지로는 이렇게 재활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권영재 의원님, 이봉주 선수 하면은 금메달리스트,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일 뿐 아니라 이봉주 선수가 세운 한국 마라톤 신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저 불굴의 의지로 재활까지 성공하고 또 마라톤에 뛴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마라톤의 전설이잖아요. 전설이죠. 전설이기도 하고 또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마라톤 역정처럼 네.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 대구에도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해마다 엽니다. 유명하죠. 예, 대구 실버 국제 마라톤 라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봉주 선수도 오게 했는데 그동안 건강이 나빠져서 전혀 못 나타나는데 이제 또 저분 대구도 오셔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마라톤도 같이 뛰고 하면은 아마 지금도 병석에서 희귀병이라든가 불치병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아마 그분들에게 이봉주 선수의 저 쾌유는 아마 큰 희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봉주 화이팅! 이봉주 화이팅!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의 상징으로 우리 이봉주 선수가 건재해 주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마라톤을 뛰어왔다면 이제 남은 생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기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즐기면서 뛰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이봉주 선수 화이팅입니다.